오늘 여러분께 이제 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하고 또 어깨 쪽 위주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그런 질환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과 의사니까 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상 혈압은 120에 80 이하로 얘기하고, 요즘에 수축기 혈압이라는 거는 우리 심장이 뛸 때, 쥐어 짤 때 측정되는 혈압을 얘기하고,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이완될 때 측정되는 혈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상 혈압은 120 이하, 80 이하였는데, 요거보다 높은 단계를 이제 120에서 140 사이, 또 80에서 90 사이를 고혈압 전 단계로 간주를 하고, 여기 빨간 네모박스 친 수축기 혈압 140 이상의 이완기 혈압 90 이상의 경우를 우리가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한 번 쟀는데 뭐 140이 넘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고혈압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혈압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충분히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쟀는데도 반복적으로 이 수치보다 높게 나온다. 그랬을 때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고 이제 생활요법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평소에 이제 병원에 가시거나 보건소에 가시거나 하면은 자동 혈압계 있어서 혈압 재보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집에 가족 중에 뭐 남편이 고혈압이다. 그래서 집에 혈압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환자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다가 혈압이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고혈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혈압 환자가 너무너무 많고 이제 주변에 혈압약 안 드시는 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막상 또 이렇게 흔한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위험성을 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봤을 때 음주, 흡연, 비만, 혈당, 당뇨겠죠. 이런 모든 것들에 비해서 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위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혈압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기 쉽지만 가장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중요한 만성질환입니다. 고혈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뇌졸중, 중풍이라고 하죠. 중풍 위험이 다른 흡연이나 당뇨, 부정맥 이런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 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 혈압을 관리하면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으냐? 여기 허혈성 심장병이라는 거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얘기를 합니다. 가슴 통증이 있거나 혹은 심근경색으로 심장 부여잡고 쓰러지거나 이런 경우에 뇌졸중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풍을 얘기를 하죠. 이런 위험이 혈압을 2만 떨어뜨려도 7%, 10%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럼 혈압이 150, 160인 분들한테서 고혈압 약을 써서 혈압을 10 정도만 낮춘다고 해도 각각 35%, 50%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겠죠. 이런 치명적인 질병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고혈압이 얼마나 많은가 살펴보면은 50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분들한테서도 의외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우리가 흔히 이제 고령이라고 하는 60대, 70대 이후에서는 절반 이상이, 이보다 더 많아지면은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이제 고혈압 비중이 좀 적은데 폐경 이후에는 급격히 늘어나서 7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역전이 돼서 이제 여성 환자분들이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혈압을 잴 때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잠깐 나와서 로비에서 혈압 측정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은 너무 의자를 낮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재시거나 아니면은 의자를 너무 높여서 이렇게 하고 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올바른 혈압 측정을 위해서는 이렇게 등받이에 바로 정자세로 앉은 상태에서 이 팔의 높이는 심장하고 같은 높이에 있게끔 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팔을 편 채로 측정을 해야지 본인의 정확한 혈압이 나오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 측정하기 전에는 뭐 병원에 오시면 항상 안내 받으실 거예요. 5분이나 10분 정도 앉아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재시도록. 왜냐하면 병원에 뭐 걸어오고 또 병원에 뭔가 어디가 안 좋아서 오신 경우가 많으니까 병원이랑 공간은 또 스트레스와 긴장이 있는 곳이고 그런 것 때문에 안정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면은 맥박도 빠르고 혈압도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혈압약이 필요가 없는데 혈압약을 먹게 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저혈압이 생기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혈압 측정 전에는 충분히 안정을 취한 다음에 측정해야지 진짜 내 혈압을 알 수 있다는 거 이걸 명심하시고 혈압 측정 전에 뭐 흡연, 음주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되는데 설마 병원 오실 때 이제 한잔 하면서 오시는 분은 안 계실 거고요. 흡연이 이제 담배를 피면은 혈관이 수축이 돼요. 담배 니코틴 성분 때문에. 그래서 담배를 피고 한 30분 안에 혈압을 재게 되면 혈압이 또 실제보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혈압 측정하기 전에는 술, 담배 피기는 하지 않는다.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제가 집에서 혈압을 재보시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혈압 중에서는 병원만 와서 재면은 혈압이 높게 나오는데 집에서는 괜찮은 가짜 고혈압, 즉 대기 고혈압이라는 게 있고 또 병원 오면 괜찮은데 집에 가면은 혈압이 높은 감염 고혈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집에서 재는 거랑 병원에서 재는 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 중에 어떤 거는 내 진짜 혈압이고 어떤 거는 가짜구나.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재는 혈압 못지않게 집에서 재는 혈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구에서는 가정혈압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집에 이제 혈압계를 놓고 측정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고 혈압이 없으신 분들도 아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유병률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혈압이 없으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혈압계를 하나 사서 집에 놓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치료를 하면 아까 이제 중풍이나 심근경색 같은 거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 이제 합심증, 심근경색, 중풍뿐만이 아니라 심부전이나 여러 합병증들로 인한 전체 사망 모두 이제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혈압 조절을 할 때 목표는 일단 140에 90 이상을 우리가 고혈압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40에 90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고혈압 치료의 1차적인 목표예요. 근데 심혈관 질환, 협심증 같은 게 있거나 심장 기능이 떨어진 심부전이 있거나 이런 분들, 또 당뇨가 있는 분들, 이전에 중풍을 앓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혈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130에 80 이하를 이제 조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이 사실 잘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나 혈압약 몇 년 먹었으니까 그냥 진찰 따로 안 받고 약만 그대로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혈압을 그래도 병원 오실 때마다 또 집에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의사한테 알려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약 조절을 항상 이제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혈압을 그럼 무조건 떨어뜨리면 좋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상 혈압이 120에 80 미만이라고 해서 110에 70 정도면 좋은데 90에 60도 괜찮나? 그렇지는 않고 혈압을 낮추면은 이제 심혈관 위험에 이제 도움이 되지만 너무 낮으면은 저혈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저혈압이 와가지고 어지럽고 두근거리다가 실신을 해서 머리나 어떤 다른 관절이나 이런 데를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혈압이 있던 분들도 더 연세가 드시면서 잠깐 기다려드릴게요. 더 연세가 드시면서 심장이 쥐어짜는 힘이 약해지고 하면서 고혈압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거꾸로 이제 저혈압이 급격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혈압약을 끊거나 줄여야겠죠. 그래서 혈압약 먹었으니까 그냥 맨날 똑같이 10년 이상 먹었으니까 그대로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혈압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은 그때는 혈압을 110에 7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조절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항상 약을 계속 똑같이 먹는 게 아니라
의사하고 항상 진료를 받고 관찰해서 조절이 필요합니다. 혈압이 낮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계시고요. 항상 이제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어떤 이런 내과 만성 질환의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게 되시면은 의사들이 항상 이 약물 치료가 다가 아니다. 평소 생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식습관하고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약물 치료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고혈압 초기 141 이런 식으로 고혈압이 아주 살짝 있을 때는 짠 거 안 먹고 유산소 운동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체중 감량하고 혈압 수치가 낮아지면은 혈압약을 안 먹고 지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좀 더 혈압이 높아서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혈압 조절에 훨씬 도움이 되고 약물을 더 적게 낮은 용량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요법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생활요법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좋은 생활 습관은 혈압약 한 개를 덜 먹어도 되게 만든다. 어르신들 되면은 여기저기 아프시니까 진통제도 많이 드시고 치매 예방하는 약도 드시고 위장약도 드시고 드시는 약이 되게 많아요. 제가 실제 진료를 보다 보면은 어르신들 중에는 약을 10개 이상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약을 먹는 것도 되게 번거롭지만 약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 약들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약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게 좋고, 그래서 항상 내가 먹는 모든 약을 주치의한테 알려주고 필요 없는 약은 빼고 줄일 수 있는 약은 줄이고, 약을 이제 많이 먹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혈압약을 2개 먹을 거를 하나 먹을 수 있고 3가지 성분을 먹을 거를 2가지 성분만 먹어도 되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활요법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먹는 거는 고혈압 환자들한테 이 대시라는 식단을 이제 추천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사과가 좋고 뭐가 좋고 이렇게 하나씩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큰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과일하고 야채, 식이섬유 들어있는 거는 자주 드시고 우유도 저지방 우유 같은 거 있죠. 이제 유제품은 저지방으로 해서 좀 드시고 이런 게 이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에 도움이 돼서 이제 혈압뿐만 아니라 이제 관절이나 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은 생선. 요거의 반대는 지방이 많은 고기겠죠. 그래서 소고기에 이렇게 하얗게 마블링 예쁘게 들어가서 기름 많은 거나 삼겹살에 비계 부분이 많은 거, 보쌈 같은 거, 수육 같은 거 먹으면은 그런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 맛있지만 건강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기름진 고기보다는 생선에는 이제 좋은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메가3 같은 좋은 기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생선이나 가금류로 섭취를 하도록 하시고, 우리가 피해야 될 거는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쉽게 말해서 기름기 많은 음식입니다. 마요네즈 이런 거 굉장히 안 좋고요. 버터라든지. 그리고 고혈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금이 짜게 먹지 말아야 된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꼭 혈압 환자가 아니더라도 짠 거 많이 먹으면은 소금에는 이제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얘가 우리 몸에 있어요. 항상 피 속에 일정 양이 있고 소변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 우리 몸에서 이 소금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나트륨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나트륨은 물을 끌어안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나트륨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몸에서 수분도 많이 끌어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이 몸에 꼭 좋기만 하냐? 그렇지가 않고 이 소금이 나트륨이 많아서 몸에 물이 많이 남아있게 되면 소변으로 물을 잘 안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팔다리가 붓고 얼굴이 붓고 라면 먹고 난 다음날 아침에 막 얼굴 띵띵 붓고 이런 게 라면에 나트륨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짜게 먹으면은 심해지면은 이게 심장에 부담이 돼서 심부전이 올 수도 있고, 혈압을 관리를 하려면은 혈관에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혈관에 물이 너무 많아지면은 당연히 압력이 올라가겠죠. 고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안 되고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섭취를 제한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 짜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원래는 고기 먹을 때
뭐 기름장, 양념장, 쌈장 이런 거 안 먹고 소금만 찍어 먹었었어요. 내과 의사인데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저도 20대가 아니고 나이가 점점 들고 있고, 그래서 짜게 먹는 거는 가장 우리가 피해야 되는 식습관입니다. 그러면 어떤 걸 먹는 게 좋으냐? 이 대시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 다이어트 어프로치, 이제 혈압을 멈추는 식단 이런 뜻인데, 대표적인 과일과 야채, 그리고 이제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 흰 쌀밥보다는 잡곡, 보리, 현미 이런 게 들어간 정제되지 않은 곡류, 앞서 말씀드린 생선과 가루 이런 것들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거죠. 이것만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평소 드시는 좋아하는 음식들도 드셔도 되지만 그런 것들의 비중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더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혈압은 이제 고혈압은 반드시 뭐 뚱뚱한 사람한테 더 많고 이제 날씬한 사람은 혈압이 없냐? 그렇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르신들도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체중 감량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체중을 줄이면은 혈압이 실제로 얼마 떨어지는가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체중을 줄이면 혈압이 낮아진다는 거는 확실하게, 이거는 그럴 것 같은데 정도가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확실하게 검증이 됐고, 특히 전체적으로 비만은 아니어도 배만 볼록 나온 복부 비만의 경우 이제 내장 지방이 많아져서 이제 내장 비만이라고도 하죠. 복부 비만은 다른 종류의 비만에 비해서 그런 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 나이 들면서 뭐 찌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만은 내 만성 질환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체중 감량을 적극적으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술은 사실 술을 먹으면 이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키는겁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이 좀 낮아지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술을 먹으면 혈관이 넓어지니까 혈압이 조금 낮아져서 고혈압에 도움이 되려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물질들은 거꾸로 혈압을 올리는 효과가 있고, 뿐만 아니라 혈압약을 먹고 있었는데 이 약의 내성,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혈압약이 잘 안 듣게 돼서 혈압약을 더 늘리고 성분을 추가하고 용량을 더 세게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술은 완전히 끊거나 최소한 많이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주 허용량이 하루에 30g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맥주 한 병, 와인 한 잔, 소주 두세 잔 이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술은 안 드시면 좋지만 굳이 드신다면은 이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통 이제 소주 드시면은 최소한 반 병에서 한 병은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고혈압 있는 분들은 그냥 맛으로 두세 잔 기분으로만 드시고 그 이상 드시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금연은 사실 술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게 금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배를 피면은 니코틴이라는 물질 때문에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더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혈압 환자한테서 흡연은 혈압이 관리가 잘 안 되고 고혈압을 더 악화시키는 중요한 인자가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어디 몸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거나 해서 그게 치유돼야 될 때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흡연 때문에 담배를 펴서 혈관이 쪼그라들면은 거기에 피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상처 회복 같은 것도 늦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술한 환자한테는 저희가 꼭 최소한 일주일 금연하십시오, 실밥 풀릴 때까지는 절대 금연하십시오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네모 박스 쳐놓은 게 중요한데, 그래서 혈압이 정상 혈압으로 잘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흡연을 계속하면은, 담배를 안 끊으면은 심근경색, 뇌경색의 위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금연을 하셔야 되고, 간접 흡연도 어차피 담배 연기 나온 거에 니코틴 포함되어 있고, 이거 마시면 내 몸에 니코틴 들어와서 이런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폐암, 폐질환 이런 거를 떠나서 혈압과 심혈관, 뇌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폐암만이 다가 아닙니다.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우리가 젊은 사람들 뭐 운동 선수처럼 막 과격한 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다치기도 쉽고 관절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운동은 좀 가벼운 운동을 좀 더 자주 더 긴 시간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절에 부담이 거의 안 된다고 알려져 있는 수영을 하기가 어려우면 수영 못하는 사람도 있죠. 저도 수영을 못합니다. 물속에서 걷는 아쿠아로빅 있죠. 물에서 걸으면 우리가 공기 중에서 걷는 것보다 한 10배는 힘들어요. 그 얘기는 이제 힘을 더 많이 쓰니까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꼭 무거운 역기를 들지 않아도. 그래서 물에서 걷거나 수영을 하거나 하는 운동들이 도움이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물에서는 부력이 있으니까 우리 체중에 의해서 관절이 받는 부담을 훨씬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지나 뭐 내리막길에서 뛰면은 이제 무릎이나 발목이나 이런 관절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물에서 하는 운동은 물의 부력 때문에 내 체중 부담을 확 줄여주고 관절 건강에도 훨씬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뛰기보다는 빠르게 걷기가 이제 관절 건강이나 칼로리 소모하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운동 목표에 도달하기에 이제 좋은 운동이고요. 그 밖에 하이킹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그런 게 다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잘 타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자전거도 이제 넘어지거나 하면은 굉장히 큰 사고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제가 응급실에 근무했을 때 보면은 제일 무서운 게 오토바이 사고고, 그 다음에 의외로 자전거 타다가 뭐 나무에 박거나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거나 이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본인이 오랫동안 타서 잘 타시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자전거는 어르신들한테는 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고혈압이 치매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병만 이제 흔히 생각하지만 혈관성 치매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뇌혈관에 혈류 공급이 잘 안 되면서 뇌에 조금씩 미세한 손상이 쌓여가지고 이제 뇌의 기능이 떨어지면,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계산하고 이런 사고가 잘 전 같지 않게 조금씩 떨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치매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거의 모든 종류의 치매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고혈압을 이제 예방을 하고 고혈압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당뇨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당뇨는 혈압 같은 거 우리가 되게 증상이 잘 없어요. 근데 당뇨는 증상이 없는데 검진해서 알게 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느냐? 일단 소변을 많이 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은 몸에서 이 높은 당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콩팥에서 이 혈중에 있는 당을 소변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소변에 당이 검출되기 때문에 당뇨예요, 병 이름이. 근데 이 당이 빠져나갈 때 얘가 또 물을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소변을 많이 보게 되고, 소변을 많이 보니까 몸의 입장에서는 자꾸 탈수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수가 오면은 목이 마르겠죠. 우리가 물을 안 마셔서 목이 마른 것보다 몸에서 수분이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가요. 땀을 흘리거나 소변을 많이 보거나 해서 몸이 탈수 상태가 오면은 뇌에서 그걸 인지를 해서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물을 조금 마셨으니까 많이 마셔야지 생각해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로 해서 뇌에서 야, 목말라 물 마셔 라는 명령을 내려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은 자꾸만 탈수 쪽으로 몸이 가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증상이 생기고, 우리가 먹어서 에너지원을 섭취를 했는데 포도당이 이제 우리 몸에서 잘 쓰이지가 않고 피 속에 높은 농도로 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오히려 체중은 줄어듭니다. 이게 근데 건강하게 체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야위는 거예요. 잘 먹는데도 이게 유지가 안 되고 야위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감량이 되고, 역시 또 포도당은 에너지를 잘 못 쓰니까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인 당뇨의 증상이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이 들고 뭐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좀 피곤한가 보다, 혹은
TV에서 뭐 피고는 간 때문이야 하니까 간이 안 좋은가 보다 이게 아니라 당뇨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 증상이니까 이거는 잘 기억해 주세요.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마시고 무기력하고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당뇨병을 진단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빈속일 때 쟀을 때 126, 식사 후에 2시간에 쟀을 때 200을 넘으면 당뇨로 진단하는데 이것도 역시 한 번 재서 이렇게 나왔다고 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역시 반복적으로 나왔을 때 환자분이 음식을 어떻게 드셨는지 식사하신 지 몇 시간 됐는데 얼마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당뇨병을 진단하게 되고 검진에서 수치가 좀 이상하다 진료를 받아봐라 라는 얘기를 들으시면은 결과지 가지고 이제 의사한테 오시면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당뇨가 맞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은 5년 전에 당뇨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었는데 바빠서 병원에 못 왔어요. 이렇게 해서 혈당 수치가 막 3, 400이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내 몸이고 내 건강이고 이것들을 초기에 관리하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소견이 이제 건강검진에서 발견이 됐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당뇨의 치료 원칙은 이제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쓰는 게 당연하지만 환자분이 일상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식이요법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고혈압하고 크게 다르지 않죠. 내과에서 만성질환 3대장으로 불리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일상 생활요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체중도 잘 조절을 하고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고 몸에 해로운 음식 먹지 말고 당뇨 같은 경우는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을 피해야겠죠. 그리고 당뇨병에 흔히 고지혈증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같이 있으면은 심혈관 위험을 훨씬 많이 올려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면은 항상 고지혈증도 같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검사를 해서 수치가 안 좋을 때는 그것도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혈당 관리를 잘 하면은 당뇨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미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또 진료를 받으면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당뇨에서 이제 흔히 나타나는 게 저혈당이 오히려 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생기는 경우는 끼니를 거르거나 우리 몸은 원래 한두 끼 굶어도 몸에 이제 저장되어 있던 당을 끄집어내서 혈당을 좀 유지를 하고 한두 끼 막 폭식을 해도 얼른 이거를 몸속에 집어넣고 배출하고 소모해서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당뇨 환자분들은 이런 호르몬의 작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끼 굶으면 혈당이 뚝 떨어지고 폭식하면 혈당이 쭉 올라가고 이렇게 혈당이 날뛰기가 쉬워요. 그래서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이런 거를 잘 해야 됩니다. 끼니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드실 때는 제대로 드시고 입맛이 없어도 최소한 일정량의 식사를 하셔야 되고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해도 혈당이 뚝 떨어질 수 있어요. 무리한 운동은 피하시고 이 그림은 이제 약을 막 한 번에 많이 먹는 모습인데 가끔 보면은 내가 혈당이 좀 높게 나온 것 같으니까 오늘은 약을 2배로 먹자 이렇게 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어제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아침 약을 좀 더 저녁약까지 아침에 땡겨서 먹자 이런 식으로 드시면은 그 혈당 강한 효과가 너무 세게 나타나서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오면 식은땀 나고 어지럽고 하다가 아까 저혈압처럼 픽도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약을 드시는 것도 임의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의사하고 상의해서 약을 조절해서 드셔야 됩니다. 항상 처방 받은 대로 복용한다라는 거를 꼭 지키시면은 이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방금 말씀드린 저혈당의 증상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얼른 사탕이나 주스 한 잔 드시고 이런 증상이 있었다는 거를 다음번에 의사한테 이제 진료 받으러 왔을 때 나 이런 일이 있었다 알려주시면은 거기에 맞게 또 약을 조절해드리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혈당이 너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혈당 얘기하면은 뭐 100, 200, 300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뇨 조절이 너무 안 된 경우에는 600, 심하면 120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당 수치가 1000을 넘어간다는 거 아마 듣도 보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종합병원이나 응급실에 있어 보면은 환자가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로 실려왔어요. 그러면은 보통 뭐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걸로 환자가 의식을 잃었나? 라고 생각하지만 피검사 해보면은 혈당이 막 1000이 넘어가고 그것 때문에 몸이 급격히 산성화가 돼가지고 의식을 잃은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은 이거 굉장히 위험하겠죠. 혼수 상태고 실제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도 있으니까 혈당 조절을 평소에 잘 해야겠구나. 이거 좀 알아두시고, 당뇨에서 사실 제일 무서운 거는 당뇨의 만성 합병증이에요. 그러니까 혈압도 한 150, 160 된다고 별 증상 없습니다. 두통 안 나타나요. 우리가 두통이 있으면 고혈압 때문인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150, 160 정도 고혈압으로는 두통 같은 거는 없습니다. 182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치솟으면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플 수 있고 그런 게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 그냥 150 요 정도 혈압으로는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상이 없으니까 발견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혈당이 내가 180인지 뭐 160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재보지 않으면. 그리고 그 정도 혈당으로는 아무 증상도 안 나타납니다. 1000씩 올라가야지 뭐 쓰러지고 어쩌고 하지 뭐 400, 500대도 잘 몰라요. 근데 그러면 당뇨가 뭐 있는 게 뭐 증상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으면 무슨 문제냐? 바로 이 만성 합병증의 문제입니다. 당뇨는 이제 혈당이 높으면은 쉽게 말해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뿔이나 뭐 물엿 같은 것처럼 피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혈액의 점성이 높아져가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눈에 이제 눈동자 뒤쪽에 망막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 그 부분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해서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은 실명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당뇨가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역시 또 콩팥의 혈관이 망가져서 만성 심부전이 올 수 있습니다. 심부전이 심해지면은 결국은 투석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 동안 누워서 투석받거나 복막 투석하시는 경우는 주머니 하나 차고 배에다가 물을 한 3리터, 5리터씩 넣고 다녀야 되는 굉장히 불편하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투석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뇨 관리를 잘 해야지 내 콩팥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심혈관계 합병증도 잘 생겨서 동맥경화 같은 걸로 인해서 혁신증, 심근경색 생길 수 있고 이것도 중요한데 말초신경을 망가뜨려요.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뇌랑 척수를 뺀 모든 우리 팔다리에 뻗어 있고 내장에 분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말초신경이라고 하는데 말초신경을 온몸에 전체적으로 얘가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팔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다든지 또 내장 운동에도 얘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당뇨가 잘 관리가 안 돼서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은 변비도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장 운동이 떨어집니다. 소화불량, 변비 이런 게 내과 소화기 좀 문제인데 당뇨랑 별 상관없을 것 같지만 당뇨의 합병증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를 20년, 30년 앓으신 분들 보면은 변비나 소화불량이 굉장히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반드시 예방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이제 괴로워지기 때문에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당뇨가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잘 해서 진단을 조기에 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혈당을 이제 당뇨 환자분들은 다 집에서 혈당 체크하는 기계를 준비하셔가지고 당을 재시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혈당을 쟀는데 수치가 괜찮다, 저번에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다 이러면은 보통 당뇨약을 이전하고 그대로 드리죠. 근데 혈당이 많이 치솟았거나 이럴 때는 집에서 당 체크한 거 기록해서 보여주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혈당을 이제 아침이랑 이렇게 기록을 해오셔야 되는데 언제 재야 되느냐, 원칙적으로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침밥 먹기 전에 공복혈당을 재야 되고 점심 식사 전, 저녁 식사 전, 그 취침 전 이렇게 하루에 4번을 재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당뇨 있는 분들이 병원에 뭐 어떤 문제로든 뭐 수술이나 뭐 장염이나 뭐 다른 걸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4번은 계속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원하시면은 난 당뇨 때문에 입원한 건 아닌데 하루에 4번씩 손가락을 찔러서 막
이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제대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일상생활하면서 이 시간 맞춰가지고 뭐 낮에 일하는 분도 있고 뭐 늦게까지 일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이렇게 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식전하고 취침 전을 보통 최소한 요 두 개는 측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 조절이 너무 심각하게 안 돼서 인슐린 용량을 아주 세밀하게 조정해야 된다거나 이런 때는 뭐 하루 8번까지도 재시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집에서 하기 힘들고 입원해서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혈당을 집에서 재는 거는 이렇게 하루 4번 하면 제일 좋고 적어도 아침 식전이랑 취침 전을 좀 해야 되는구나. 당뇨가 조절이 잘 되고 있어서 약을 계속 똑같이 써도 수치에 문제가 없을 때는 이렇게 뭐 자주 재거나 할 필요가 없지만 당 수치가 좀 높네요, 좀 낮네요, 좀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 혈당을 좀 재우세요 할 때는 이렇게 하루 4번 재면 좋고 적어도 아침하고 취침 전에는 꼭 재보자. 그리고 그걸 기록해서 주치의한테 보여주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혈압에서도 식이요법하고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당뇨에서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아까 한 끼 굶고 이런 것들이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고 위험하다고 했죠. 그래서 칼로리 계산에서 정해진 양의 일정한 양의 식사를 규칙적으로 시간 맞춰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 관리할 때 주의하실 점은 딱 봐도 안 좋은 것들 있죠. 설탕, 꿀, 잼, 물엿,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 딱 봐도 달달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섭취를 했을 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의 필수 영양소예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탄수화물을 먹느냐,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밥이나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설탕, 꿀잼, 물엿,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은 안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혈당이 확 올라가면 몸에서 인슐린이 확 분비가 돼요. 그러면은 반대급부로 갑자기 저혈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 딱 봐도 안 좋은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되고, 그 밖에는 뭐 이제 지방이 기름이 많은 고기 아까 혈압에서도 피하시라고 했고, 튀김, 치킨, 프라이드 치킨 이런 거 되도록 피하고,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소금 섭취는 콩팥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뇨 환자들한테도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짠 거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술, 담배를 피하는 거는 또 당연하겠죠. 자,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혈압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걷거나 가볍게 뛰는 거, 수영, 하이킹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보시면 혈압대랑 다 똑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무거운 거 들고 과격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유산소 운동,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내가 하루 30분 정도를 일주일에 5번 이상 거의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당뇨 환자분들 아까 제가 말초신경이 손상이 되면서 팔다리 감각이 떨어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손은 상처가 나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손을 우리가 하루 종일 꺼내놓고 계속 쓰니까 상처가 조그만 게 나도 여기 까졌네 하고 물로 깨끗이 씻고 빨간 약 좀 바르고 밴드 붙이고 하면 며칠 지나면 낫죠. 근데 발은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워요. 발에 상처가 났는데 피가 나거나 아프면 우리가 바로 알겠죠. 근데 당뇨 합병증이 와서 발에 신경이 안 좋고 혈관이 안 좋은 분들은 발에 상처가 나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을 못 느낄 뿐더러 상처가 났는데 피가 안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처가 있으면은 깨끗하게 소독하고 관리를 하고 연고를 바르거나 밴드를 붙이거나 해서 얘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상처가 있는지 모르고 발도 잘 안 씻고 그냥 양말 신고 하루 종일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땀 차고 습기 차면서 세균이 번식하고 그 세균이 상처로 침투해서 2차 감염을 일으키고, 그런 게 쫙 퍼지면은 조직이 죽는 괴사가 일어나서 그 부분은 재생이 안 되고 도려내고, 더 심한 경우에 발가락 전체가 괴사가 됐다.
그 발가락 절단해야 됩니다. 발 전체가 괴사가 됐다? 발목 절단해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치명적인 합병증이죠. 그래서 당뇨 환자는 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에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려면은 매일 저녁에 발 깨끗이 씻고 나서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발가락 사이사이, 발바닥 이런 데 혹시 내가 모르게 상처가 생긴 게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작은 상처라도 당뇨 환자분들은 상처가 잘 안 남을 수 있어요. 말초 쪽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잘 안 되니까 혈관이 안 좋아서, 원래는 혈액 공급이 잘 돼서 상처에 산소랑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지 피부가 다 재생이 되고 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상처가 잘 안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상처가 생겼을 때는 일단 깨끗하게 하고 밴드 붙여놓고 좀 지켜보는데, 한 이틀, 3일 지났는데 이게 전혀 아무 기미가 안 보인다. 그건 상처가 오히려 좀 커지는 것 같다. 진물이 나온다. 이럴 때는 반드시 병원에 내원해서 그 상처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금연, 절주, 당뇨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담배 절대 피우면 안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혈관이 수축되면서 산소 운반이 져야 되니까, 안 그래도 말초 혈관 상태가 안 좋고 말초 신경이 손상이 돼 있는데 담배 펴서 그 혈관을 더 괴롭히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담배 피면은 고지혈증도 악화시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도 다 얘가 촉진시키게 되기 때문에 금연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술은 고혈압에서는 술을 약간 허용한다고 했죠. 하루 30g, 맥주 1병, 소주 2-3잔, 정종 200ml 이 정도 허용한다고 했는데, 당뇨에서는 술을 좀 더 엄격히 금지를 합니다. 술에는 이제 제대로 된 영양분이 거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알코올로 인한 칼로리만 들어있어요. 근데 술을 드시고 나면은 되게 8시간에서 12시간을 저녁에 술 드시면은 다음날 새벽쯤에 저혈당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혈당은 아까 이제 쓰러지거나 하는 위험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혈당 예방을 위해서도 술은 절대로 이제 드시면 안 되고, 술을 많이 먹으면은 알코올이 분해가 되면서 아세톤이라고 해서 이 케톤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언제 나왔던 거냐면 아까 혈당이 1000씩 막 올라갔을 때 사람이 뭐 혼수 상태에 쓰러지고 할 때 몸 안에서 올라가는 게 이 케톤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치명적인 물질이에요. 근데 술을 과음을 하시게 되면은 몸에 이 케톤이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에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보다도 당뇨 환자에서는 술을 더 적극적으로 엄격하게 피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당뇨에 대해서 혈압과 당뇨를 설명이 끝났고, 다음으로 이제 제가 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형외과에 근무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어깨 관절 질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50견이라는 거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저도 실제로 병원에서 내과 환자분들을 진료를 하지만 보면은 관절 질환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당연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깨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라고 하죠. 여기가 어깨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해부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깨는 3개의 뼈로 이루어진 이 관절 부위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3번골이라는 게 이 윗팔뼈를 말하는 거고, 이게 쇄골입니다. 여기 이렇게 가로로 있는. 그리고 우리 등의 날개뼈라고 부르는 툭 튀어나온 뼈 있죠. 이게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입니다. 얘네 3개가 이 부분에서 만나서 어깨 관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기는 문제들이 바로 이제 어깨 전관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그 그림이고, 여기 얹혀져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어깨 관절이고, 이런 뼈들이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근육하고 인대로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제 움직이고 안정성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제일 자유로운 관절입니다. 손가락 우리 어때요? 굽혔다 폈다밖에 안 되죠. 고관절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돌리고 옆으로 벌리고 앞뒤로 하고
이런 것만 할 수 있죠. 어깨는 이렇게 회전도 되고 벌렸다 굽혔다 앞으로 들었다 뒤로 보냈다가 180도 회전 모든 걸 할 수 있는 우리 몸에서 제일 자유로운 관절이고 그만큼 우리가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손상될 위험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다 아까 나온 뼈예요. 윗팔뼈, 쇄골 그리고 요렇게 생긴 요게 그 등의 날개뼈, 견갑골입니다. 우리가 뾰족 튀어나왔다고 만져지는 부분이 바로 요 가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극상근, 가시 극자를 써서 극 위에 있는 근육, 극하근, 그리고 소원근, 요 밑에 견갑하근, 요 네 개의 이제 근육과 인대로 이 견갑골에서 윗팔뼈와 쇄골에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깨 관절을 붙잡아주는 근육들이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고 요런 데서 일부 찢어지거나 손상이 생기는 걸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부릅니다. 어깨에 생기는 이제 대표적인 관절 질환의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동결견하고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거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회전근개 파열 이런 것들이 흔한 질환들인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오십견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은 어떤 주머니로 쌓여 있어요. 관절낭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관절낭 안에는 활막액이라고 하는 액체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뼈와 뼈가 만나면 이게 막 부딪히고 마찰이 되고 하겠죠. 근데 이 안에 윤활액이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이 우리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이 윤활액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염증이 생기거나 윤활액이 뭐 말라붙었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통증이 생기고 관절 운동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인대들이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서로 잘 붙잡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데 자, 오십견이 생기게 되면 이 윗팔뼈하고 이 견갑골 사이에 있는 요 연결 부위 여기에 붙어있는 인대에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쪼그라들어서 이 팔을 잘 움직일 수가 없게 되고 움직이면 통증이 유발되는 게 동결견, 오십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생기냐?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고 많이 쓰면서 생기는 이제 염증성 변화를 이제 퇴행성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관절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일반인보다 관절염 더 빨리 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축구하다가 무릎을 이제 십자인대를 다쳐서 수술을 했는데 제 담당 정형외과 교수님이 너는 수술한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보다 퇴행성 관절염이 10년 일찍 올 거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외상이나 우리가 많이 사용한 거는 그런 관절은 소모품이다. 많이 쓰고 부담을 많이 주고 손상을 많이 시킬수록 그 후에 소모가 빨리 됐으니까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변화가 그만큼 더 빨리 온다. 그래서 관절을 항상 우리가 아끼고 보호해줘야 되고 그 좋은 방법은 근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막 무리한 동작을 하면은 관절이 오히려 다칠 수 있지만 가벼운 운동으로 이제 걸을 때도 이렇게 팔을 잘 움직여주시고 너무 무겁지 않은 물건을 드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적당한 운동을 해주셔서 근육을 강화해주면은 걔가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퇴행성 관절염도 더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퇴행성 변화뿐만이 아니라 다쳐서 생기는 경우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다치면은 거기에 그냥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끊어지거나 이런 현상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손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상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나 중풍 같은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면은 또 그런 그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영양분 공급이 잘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동결견이 더 생길 수 있는 원인입니다.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일반인보다 50견이 생길 위험이 5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기면 양쪽으로 더 잘 오고 한쪽만 와도 괴로운데 양쪽으로 더 잘 오고 그래서 당뇨 관리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추가가 됐죠. 어떤 증상이 있느냐 열중시어 어쩔 수 없다는데 쉽게 말해서 등 가려운데 못 긁어요. 팔 이렇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앞쪽으로 드는 것도 힘듭니다. 숟가락 들거나 양치하려고 해도 이거 아파서 잘 못 들게 돼요. 팔을 어쨌든 움직이려고 하면은 어깨에 계속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게 잘 안 벌어져요. 왜냐면은 이 부분이 염증으로 이게 들러붙었기 때문에 옆으로 벌리는 건 얘가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들러붙어서 팔이 잘 안 들어져요. 이걸 내 힘으로 들지 못해서 남의 힘 빼고 있고 남이 들어준다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그 아픈 쪽은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옆으로 누워서 잘 때 그쪽으로 못 눕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50견을 의심해보고 정형외과 치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쇄골 끝에랑 요 견갑골이랑 만나는 요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요 부분이 좁아져서 생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좁아져서 이 뼈와 인대끼리 부딪히니까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고, 이런 원인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오십견과 마찬가지로 퇴행성 변화, 그리고 배구 선수처럼, 배구 선수는 어깨 관절 엄청 많이 쓰겠죠. 스파이크 해야 되니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선천적으로 뼈에 기형이 있는 사람, 혹은 뒤에 말씀드릴 회전근개 손상이 있는 사람. 이런 경우에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벌어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좁아지면서 이 인대가 눌려가지고 손상이 생겨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 하면서 통증이 유발하는 게 어깨 충돌 증후군이 되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이 있으면 그냥 어깨가 아픈데 팔을 이 정도 들면 이제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팔을 들면은 이 부분이 더 좁아지면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팔을 더 들면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다시 멀어지면서 통증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약간만 아프고 크게 저거 하지 않은데 이렇게 들면 엄청 아프다가 이렇게 끝까지 들면 또 조금 줄어든다. 이런 좀 특이한 증상이죠. 이런 게 있으면은 어깨 충돌 증후군을 좀 의심을 하고 역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관절의 통증은 나이가 들면서 그냥 나이 들면 원래 여기저기 쓰시니까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료를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어깨 같은 거 우리가 안 쓰고 살 수 있는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회전근개 파열. 아까 이렇게 4개의 근육들이 뼈와 뼈를 연결을 해가지고 운동을 시켜주고 이 관절을 안정적으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이제 끊어지거나 찢어지는 거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원래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끊어지면은 이 부분이 이제 찢어진 거고 이런 거는 끊어진 건데 이런 손상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생기냐? 또 다 비슷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왔거나 사고나 운동으로 인해서 다쳤거나 무리한 일이나 운동, 택배 상하차 하는 분들이 이거 굉장히 많이 옵니다. 굉장히 무거운 거를 하루에 막 12시간 동안 계속 들었다 놨다 하는 강도 높은 이제 그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한 원인이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안 한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서 오는 퇴행성 변화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다치거나 뭐 무리한 일을 한 게 없는데 라고 해도 나이가 들면서 언제든지 이건 생길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역시 정형외과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냐 일단 이게 뭐가 인대가 찢어지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50견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보다 통증이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극심한 어깨 통증이 있고 어깨를 이렇게 밖으로 돌리는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팔을 이쪽으로 돌리는 요게 잘 안 됩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이면 손바닥을 남한테 보여주는 요게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깨에서 바사삭 하는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돌려도 뭐 전혀 소리가 안 나는데 윤활액으로 잘 돼 있어서 힘줄이 손상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 섬유화라는 게 생기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긁히면서 바사삭하는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질환들은 팔을 가만히 있으면 안 아팠잖아요. 별로 이렇게 해야지 아프고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아픕니다. 그 통증 때문에 자다 깨는 경우도 많고
회전근개 파열은 그만큼 뭔가 증상이 좀 심하다, 통증이 훨씬 심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를 이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동결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이 노란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고 들러붙는 거인데 회전근개 파열은 이런 데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움직이려고 하면 들러붙어 있으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남이 들어주려고 해도 잘 안 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때 다 통증이 있고 남이 도와줘도 팔을 들 수가 없다. 이게 이제 50견의 특징이고 회전근개 파열은 어느 근육과 어느 인대에 손상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다 달라집니다. 이렇게 돌리는 게 어려운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앞으로 하는 게 어렵다, 뒤로 하는 게 어렵다, 이제 언제 통증이 있는지가 다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는 멀쩡해요. 여기가 멀쩡하니까 얘가 이렇게 회전하는 여기 등근 부분이 이렇게 마찰하면서 돌아가는 그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프니까 내 스스로는 못하더라도 남이 이렇게 들어주면 팔을 들 수 있어요. 이게 50견하고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50견은 여기가 염증으로 들러붙어 있어서 제가 도와줘서 들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얘는 여기가 아프니까 내 힘으로는 못 들지만 여기가 멀쩡하기 때문에 남이 들어주면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에 와서 증상을 말씀하시면 당연히 이제 담당 의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만 첫 번째로는 어깨 운동 검사를 하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돌려보세요, 뒤로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또 힘 빼고 계세요 한 다음에 수동으로 이제 의사가 팔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해보고 돌려보고 이런 때 통증이 있으세요 이제 요런 혹은 50견 같은 경우 이게 드는데 들어주려고 해도 잘 안 들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진찰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제일 기본으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연골에 손상이 있는지 혹은 이게 어깨가 빠졌는지 인대가 파열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대가 파열되면 인대는 아까 근육을 통해서 뼈와 뼈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파열이 되면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뼈의 위치에서 이제 떨어져 있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 있고 근데 엑스레이는 우리가 뼈를 보는 거잖아요. 단단한 뼈하고 연골을 이제 볼 수 있고 뭐 근육이나 뭐 혈관, 뭐 지방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죠. 그걸 보는 검사가 이제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50견 진단에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염증이 있어서 부은 거라든지 인대나 힘줄이 끊어져 있는 거라든지 근육이 찢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려면 이제 초음파, 관절 초음파를 보게 됩니다. 그 밖에 혈액 검사에서 뭐 염증 수치를 확인을 하고 요 밑에 것들은 뭐 이제 방사선이나 뭐 동위원소 이런 이상한 어려운 거를 활용하는 건데 요거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병원에 오면은 대략적으로 의사가 진찰한 다음에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고 필요하면은 초음파랑 피검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치료는 크게 이제 운동이랑 물리치료, 또 약물요법, 주사요법, 시술이나 수술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약물치료나 뭐 주사 같은 게 필요 없다, 수술도 필요 없다. 이게 이제 심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올바른 방법의 관절 운동하는 법을 이제 알려드려서 마치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가 아주 경미할 때는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듯이 관절 질환도 마찬가지로 올바르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물리치료나 운침질 같은 운침질을 하면은 혈관이 이완되면서 그쪽에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그러면서 염증제 물질이 좀 염증세포가 이제 더 빨리 회복되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뜨뜻하니까 통증이 좀 가시네 이런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염증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침질이 상당히 중요하고 통증이 심하면 일단 진통 효과도 필요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진통제염제 약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뼈주사랑 연골주사 말씀드릴 거고 자, 요런 걸로 잘 안 되는 좀 심한 상황에서는 통증을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아주 심한 경우고 자, 그보다 좀 경한 경우에서 뼈주사랑 연골주사를 쓰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뼈주사, 연골주사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서 주사 맞았더니 좋아졌다 이러면 뼈주사를 맞으라더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뼈 주사는 쉽게 말해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먹는 진통소염제보다 훨씬 강력한 진통소염제예요. 그러니까 염증을 강력하게 억제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남용하면 안 되는 굉장히 위험한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면은 오히려 연골이 뭐 염증이 없어져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고 뼈가 썩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골다공증 생깁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라는 게 이제 우리 몸에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랑 비슷한 작용을 해서 없던 당뇨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그거 맞으면 안 아프던데 하고 계속 맞는 게 아니라 의사하고 그 몇 개월 동안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 맞읍시다라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병원들 간에 근데 이 정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주사 맞은 거 얘기 안 하시고 뭐 또 다른 병원 와서 또 맞고 이렇게 하시면은 서로 모르는 채로 스테로이드를 남용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당뇨 생긴 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뼈 주사는 분명히 효과가 좋고 뭐 잘 쓰면은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요거는 이제 계획된 대로 정확하게 의사와 항상 상의를 해서 치료를 하셔야 된다. 남용하면은 오히려 더 큰 병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연골 주사가 좀 더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치료법인데요. 연골 주사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관절에는 항상 관절낭이 있고 그 안에 윤활유가 차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성분입니다. 근데 이게 부족하고 염증이 생겨서 이게 들러붙고 이렇게 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이런 관절에다가 히알루론산 주사를 해주면은 이제 연골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원래 내 몸에 있는 생리적인 거니까 어떤 부작용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쓰는 거는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고 시간이 지나면은 약 효과가 사라지면은 다시 또 염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통증이 생기니까 또 다시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래서 남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작용을 하고 약효가 떨어지면 주사를 놓는데 일정 간격의 시간을 두고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니까 매일 오세요 하지 않잖아요. 뼈주사 맞아보시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그런 작용 원리가 있기 때문인데, 히알루론산 주사는 여기에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서 얘가 마르고 소모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동일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에 기름칠 해주면은 뭐 잠깐 물을 녹을 없애준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름이 말라붙을 때까지는 계속 매끈매끈하게 유지를 해서 기계가 잘 돌아가게 해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스테로이드가 필요하면 써야 되는 거고, 또 히알루론산이 부족해서 이걸 써야 되면 이걸 써야겠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보다 무조건 연골 주사가 좋다, 혹은 연골 주사보다 스테로이드가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환자 상태에 맞게 관절에 어떤 병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거기에 맞게 주치의가 판단해서 써야 되는데, 어쨌든 연골 주사라는 거는 스테로이드의 그런 위험성들은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가 자꾸 설명을 미리 해버리네요. 관절의 윤활 역할을 하는 원래 관절낭 안에 그 혈액, 윤활유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을 주사를 하는 요법이고, 연골을 보호하고 통증을 줄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골 주사는 이제 주사 그 약제 종류에 따라서 5번, 3번, 1번 맞는 경우들이 있는데, 병원에 이제 자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일주일 간격으로 총 5주에 걸쳐서 맞거나 3주에 걸쳐서 맞는 요법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어디 뭐 장기 출장을 가시거나 뭐 다른 지역에 사실 뭐 이제 오랫동안 가 있거나 뭔가 아니면 너무 바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주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한 번 맞고 6개월 뒤에 또 맞는 그런 식으로 하는 요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의사 담당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관절염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의외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리한 운동을 안 하고 외상 이제 넘어지거나 뭐 다치지 않게 이제 조심하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앞서 이제 뭐 당뇨 환자한테도 오메가3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오메가3는 일단 좋은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고지혈증 환자분들한테 거의 필수적으로 제가 권하는 이제 영양분인데 이 자체가 또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예방하고 억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3 정제된 그 약국에서 파는 그런 거를 사 드셔도 되고 연어, 참치, 고등어 같은 생선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돼지고기, 소고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드시면은 오메가3를 섭취해서 관절염 예방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뼈와 연골, 관절 건강을 위해서 칼슘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칼슘이 우리 몸에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칼슘이 너무 과다해지면은 또 막 경련이나 이런 중추신경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과다한 칼슘이 오히려 골다공증을 더 촉진하기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로 칼슘만 섭취를 하거나 칼슘과 인을 함께 우리 그 사골 곰탕 있죠. 곰국이 이제 뼈를 구워가지고 만든 거니까 뼈 건강에 당연히 좋을 것 같지만 곰국을 이제 뼈를 그렇게 구우면은 사골 국물에는 칼슘뿐만이 아니라 인이 같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은 칼슘이 흡수가 안 되고 오히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곰국 같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가끔 맛으로 드시는 건 좋지만 항상 칼슘을 적정량을 섭취하고 비타민 D를 보충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우리 몸에서 뼈의 대사, 칼슘을 뼈에다가 갖다가 넣어서 뼈를 생성하고 뼈가 또 이제 뼈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도 다 이제 수명을 다하면은 이제 세포가 사멸이 되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이런 과정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유, 치즈, 녹색 야채를 드시는 것도 좋은데 특히 비타민 D는 햇빛을 쐬면은 우리가 먹지 않아도 피부에서 생성이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햇빛을 자연광을 많이 쐬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자외선을 너무 많이 쐬면은 뭐 타는 것도 있고 피부 노화도 촉진되고 심한 경우에 피부암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마냥 햇빛을 많이 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직업에 따라서 혹은 여러 사정에 의해서 실내에만 있고 햇빛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종합병원에 근무할 때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뭐 밖에 나갈 시간이 도저히 없으니까 햇빛을 정말 못 보고 살았는데 실제로 종합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5년 하고 나니까 비타민 D 측정했더니 아주 바닥으로 나오더라고요. 먹는 것도 시원찮게 먹었으니까. 그래서 햇빛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적어도 뭐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햇빛을 꼭 쐬자. 이거 알고 계시고. 브로콜리가 또 관절염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고 녹차에 들어있는 이제 항산화제 성분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먹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절 건강에 뭐 바른 자세 어렵지만 너무 당연하겠죠. 그리고 베개를 높게 되는 것도 목 경추 관절 건강에 좋지 않고요. 따뜻한 물로 샤워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거 이건 또 당연한 거고 무리하지 않는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많이 긴장되어 있고 근육이 뭉쳤을 때는 마사지를 받는 것도 좋지만 어깨 근육이 뭉쳤다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고 종아리에 쥐났을 때 우리 다리 이렇게 펴주는 스트레칭 하잖아요. 스트레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육 자체도 이완에 시켜져서 우리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지만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평소에 자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선생님이